옛날, 아주 옛날, 남쪽의 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던 이씨 집안 이야기입니다. 이 집에는 형제가 둘이 살고 있었는데, 형님은 이대성이라 하고 아우는 이학성이라 불렸습니다. 대성이가 태어나고 3년이 지나 둘째 아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동네를 지나가던 점쟁이 한 분이 물을 한 그릇 얻어 마시려고 이 집에 들르게 되었지요. 집안에 경사가 있다 보니 대성이 아버지께서는 기분이 좋으셔서 그 점쟁이를 붙잡고 저녁상까지 차려 극진히 대접해드렸습니다. 그 점쟁이는 박철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었는데 사실 점을 잘 보는 능력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사람의 마음을 잘 읽고 말솜씨가 좋아서 이곳저곳을 다니며 그럭저럭 밥벌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날로 치면 말만 잘하는 사기꾼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점쟁이는 수십 년간 이런 일을 해오면서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데는 도가 텄습니다. 이 집 주인이 자신을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보니 분명히 갓 태어난 아이의 운명을 점쳐달라는 뜻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술이 몇 잔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박점쟁이가 신중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주인장께서는 제가 오늘 왜 이 댁을 찾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사실 저는 이 마을을 지나다가 이 댁 위에 상서로운 기운이 서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라빛 기운이 이 지붕 위를 감싸고 있더군요. 분명히 큰 인물이 태어났구나 싶어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과연 둘째 도련님이 태어나셨군요. 대성이 아버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박점쟁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점쟁이는 더욱 신이 나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아이들의 관상을 봐왔지만 이렇게 훌륭한 골상을 가진 아이는 처음 봅니다. 이마가 넓고 높으며 눈매가 깊고 코가 오뚝하니 이는 분명히 큰 벼슬을 할 쌍입니다. 아마 고을 원님 정도는 거뜬히 될 것이고 운이 좋으면 한양에서 벼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성이 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습니다. 집안이 대대로 가난했는데 아들 덕분에 벼슬아치 집안이 될 수 있다니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럽겠습니까? 당장 술잔을 가득 채워 박점쟁이에게 올리며 두 손으로 받들어 올렸습니다. 선생님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시골 사람들이 어찌 좋은 이름을 지을 줄 알겠습니까? 부탁드리건대 선생님께서 이 아이에게 훌륭한 이름 하나 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로서는 더 없는 영광이겠습니다. 박점쟁이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이 생각하는 척 하더니 말했습니다. 하늘의 뜻을 살펴보니 이 아이에게는 학성이라는 이름이 좋겠습니다. 학문의 학자에 이룰 성자를 써서 학업을 크게 이룬다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가지면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큰 벼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둘째 아들은 이학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박점쟁이가 떠난 후 부부는 둘째 아들이 훗날 큰 벼슬아치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 가슴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모든 돈과 정성을 학성이 교육에 쏟아붓기 시작했지요. 농사지어 얻은 쌀도 팔고 닭이나 달걀도 모두 팔아서 학성이 서당비를 마련했습니다. 반면 큰아들 대성이는 어려서부터 농사일을 도우며 자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소에게 꿀을 먹이고 논밭에 나가서 김을 메고 저녁에는 땔감을 베어다가 아궁이에 떼는 일까지 도맡아 했지요. 그래서 피부는 까맣게 탔지만 체격만큼은 마을에서 가장 튼튼하게 자라났습니다. 학성이는 서당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선생님들도 머리가 좋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천자문을 금세 외우고 논어나 맹자 같은 어려운 책도 술술 읽어냈지요. 다른 아이들이 한 번 읽을 때 학성이는 3번, 4번 읽어서 모든 글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형제가 모두 장성했을 때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연이어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임종하시기 전에 큰아들 대성이를 불러놓고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남기셨지요. 대성아, 너는 형으로서 학성이를 잘 보살펴야 한다. 학성이는 앞으로 우리 집안을 일으킬 사람이니까 절대 고생시키면 안 된다.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학성이만큼은 끝까지 공부시켜야 한다. 이것이 부모로서 너에게 남기는 마지막 부탁이다. 이제 형제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대성이는 결혼할 나이가 한참 지났지만 집안 형편상 장가를 갈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 병수발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었고 약값이며 의원비며 하루가 멀다 하고 돈이 나가기만 했거든요. 남은 돈은 모두 학성이 공부하는 데 써야 했고요. 이제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대성이에게 딸을 시집 보내려는 집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의 중매쟁이들도 이 집 앞은 아예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집은 가난하기로 소문났잖아. 혼수는 고사하고 예물 한 푼도 낼 형편이 안 된다던데 누가 딸을 그런 데 보내겠어? 학성이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형이 장가도 못 가고 고생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어느 날 학성이가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더 이상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농사일을 배워서 형님 장가 보내드리는 것을 도와야죠. 형님이 혼자서 농사 지으시느라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도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까 제 몫을 해야죠. 하지만 대성이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는지 잊었느냐? 너는 앞으로 큰 벼슬을 할 사람이라고 하셨잖아. 점쟁이도 그렇게 말했고 네가 공부를 포기하면 우리 집안은 영원히 가난한 농사꾼으로 살아야 해. 네가 벼슬아치가 되면 형도 덕분에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형의 이런 말을 듣고 학성이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형님이 나를 이렇게 믿고 계시는데 절대 실망시켜 드릴 수는 없다.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반드시 벼슬을 해야겠다. 그래서 형님께 효도하고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지.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대성이에게 딸을 시집 보내려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름다운 처녀가 나타나 대성이와 결혼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도 혼수나 예물을 전혀 요구하지 않았지요. 이 처녀의 이름은 춘옥이었습니다. 어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연은 이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주 가뭄이나 홍수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났고 그 때문에 고향을 떠나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춘옥이도 그런 피난민 중 하나였지요. 원래는 전라도 어느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는데 큰 홍수로 가족들이 모두 흩어지고 혼자 남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대성이가 장에서 쌀을 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길가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지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무서워하며 멀리 피해갔습니다. 혹시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아닐까 두려워했거든요. 그 시절에는 병든 사람을 함부로 건드렸다가 온 가족이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대성이는 달랐습니다. 가까이 가서 자세히 살펴보니 젊은 여자가 굶어서 기절한 것 같았습니다. 몸을 만져보니 열도 없고 단지 너무 오래 굶어서 쓰러진 것뿐이었지요. 대성이는 망설이지 않고 그 여자를 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학성아, 빨리 물을 끓여라. 그리고 쌀을 조금 넣어서 미음을 쑤어야겠다. 형제는 정성껏 그 여자를 돌보았습니다. 미음을 조금씩 먹이고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고 밤새 간병을 했지요. 며칠 만에 그 여자가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깨어난 여자를 보고 대성이와 학성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고 깨끗이 씻고 나니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미인이었거든요.
마치 그림 속에서 걸어 나온 선녀 같았습니다. 피부는 하얗고 고우며 눈은 맑은 샘물처럼 깊고 입술은 봄날의 복숭아꽃처럼 붉었지요. 춘옥이는 대성이에게 깍듯이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은희님께서 살려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저는 의지할 곳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몸입니다. 만약 은희님께서 이 천한 몸을 싫어하지 않으신다면 이 목숨을 바쳐 평생 모시고 싶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정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성이는 뜻밖의 아름다운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하며 혀를 찼지요. 역시 착한 일을 하면 복이 온다더니 대성이가 그 증거로구나.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네. 학성이도 형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자신 때문에 고생만 하던 형이 이제야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지요. 이렇게 해서 한동안 이 집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대성이는 아름다운 아내와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고 학성이는 형수의 내조를 받으며 더욱 열심히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지요. 춘옥이는 정말로 현명하고 부지런한 여인이어서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빨래며 청소며 요리며 무엇 하나 빠뜨리는 법이 없었지요. 시동생인 학성이에게도 극진히 잘해주어서 학성이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학성이를 위해 밤늦게까지 기름불을 켜주고 추운 겨울에는 방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배고프지 않도록 맛있는 음식을 해주었지요. 춘옥이 덕분에 학성이는 그동안 어려웠던 생활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것이 언제나 순탄할 수는 없는 법이지요. 하늘에 검은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큰 불행이 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대성이가 품삯을 받고 일하러 갔던 산에서 발을 헛디디며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만 것입니다. 춘옥이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며 눈물만 흘렸지요. 학성이 역시 세상에서 가장 자신을 아껴주던 형을 잃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안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남자는 학성이 혼자뿐이었는데 학성이는 농사일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생활이 매우 힘들어졌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에 건달인 조만식이 중매쟁이를 보내 춘옥이에게 청혼을 해온 것입니다. 조만식이란 놈은 집안에 돈이 좀 있다고 하여 온 동네에서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예쁜 여자만 보면 추근거리고 상스러운 말로 괴롭히곤 했지요. 예전에 춘옥이에게도 못된 짓을 했다가 대성이에게 호되게 혼쭐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성이가 없으니까 춘옥이를 차지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춘옥이는 중매쟁이 할머니가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다시는 그런 더러운 말 하러 오지 마세요. 중매쟁이 할멈은 문 앞에서 한마디 더 던지고 갔습니다. 춘옥댁, 아직 젊은데 이렇게 혼자 살면 뭐합니까? 좋은 때 좋은 사람 만나서 편하게 사세요. 그리고 이렇게 시동생과 단둘이 살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수도 있어요. 할멈이 가고 난 후 학성이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중매쟁이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거든요. 형수는 아직 젊고 아름다운데 자신과 함께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싶었습니다. 학성이는 춘옥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아까 할멈이 한 말이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형수님은 아직 젊으시니까 좋은 분을 만나서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춘옥이는 이 말을 듣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가 되었는데도 춘옥이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성이는 문 밖에서 몇 번이나 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지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춘옥이가 끈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학성이는 깜짝 놀라 급히 달려가서 춘옥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빌었지요. 형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춘옥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본래 천한 몸으로 형님께서 구해주셔서 겨우 목숨을 건진 사람입니다. 이제 형님마저 세상을 떠나시고 시동생마저 저를 내쫓으려 하시니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저승에서 형님을 만나는 것이 낫겠어요? 학성이는 춘옥이의 이런 말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는 춘옥이에게 재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조만식이 춘옥이의 거절에 화가 나서 마을 곳곳에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젊은 과부와 총각 시동생이 한 집에서 살고 있으니 분명히 부적절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악의적인 소문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춘옥이와 학성이가 지나가면 손가락질을 하며 수군댔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춘옥이는 이런 시선들을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해에는 심한 가뭄이 들어 농작물이 거의 자라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지요. 마침 그때 한양에서 과거 시험을 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춘옥이가 학성이에게 말했습니다. 시동생님, 이곳에서는 더 이상 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의 고향도 예전에 이런 가뭄이 들었는데 결국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우리도 이런 식으로 있다가는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집안의 물건들을 팔아서 돈을 만들고 한양으로 가서 과거 시험을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시험에 합격하면 우리 집안의 영광이 될 것이고 설령 떨어지더라도 한양에서 일거리를 찾아 다음 시험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학성이는 춘옥이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견디기 어려웠고 가뭄 때문에 생활도 힘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은 한양으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학성이는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과 춘옥이가 이렇게 함께 떠나면 마을 사람들이 더욱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학성이가 춘옥이에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떠나면 사람들이 더욱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떠나기 전에 우리의 결백함을 증명하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춘옥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동생님, 이런 일은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변명하면 더 의심만 받을 뿐이에요. 그리고 가뭄이 더 심해지면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게 됩니다. 학성이도 춘옥이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말씀도 맞지만 우리가 이렇게 불분명한 상태로 떠나면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그런 관계라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떳떳하니까 떳떳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춘옥이는 학성이의 고집스러운 성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떠나지 못했지요. 과연 춘옥이의 예상대로 가뭄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곡식은 말라 죽고 우물도 바닥을 드러냈지요. 사람들은 나무 껍질이나 풀뿌리를 삶아 먹으며 겨우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학성이도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춘옥이마저 병에 걸리고 말았지요. 다행히 심한 병은 아니었지만 약을 구할 돈이 없었습니다. 춘옥이는 학성이에게 말했습니다. 시동생님, 이제라도 혼자서 한양으로 가세요.
집에 남은 돈을 모두 가지고 가서 과거 시험을 보세요. 하지만 학성이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형수님과 함께 가거나 아니면 아예 가지 않겠습니다. 형수님을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집안의 돈을 모두 가져가면 형수님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형수님이 돌아가시면 저는 형님께 어떻게 면목을 보겠습니까? 춘옥이는 학성이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포기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나기로 했지요. 길에는 이미 많은 피난민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학성이는 책만 읽던 사람이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다짐했지요. 내가 과거에 급제하면 반드시 백성들을 위해 좋은 정치를 하겠다. 일행이 산길을 지나고 있을 때 갑자기 수십 명의 산적들이 나타나 길을 막았습니다. 우두머리는 얼굴에 칼자국이 있는 무시무시한 사내였지요. 산적 두목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길은 우리가 지키는 길이다. 지나가려면 통행료를 내고 가라. 피난민들은 모두 겁에 질려 떨었습니다. 춘옥이는 학성이 뒤로 숨었지요. 산적들이 사람들을 뒤져봤지만 가져갈 만한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들 피난민이라 가진 것이 거의 없었거든요. 산적 두목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런 거지들 같은 놈들, 이걸로는 술 한 잔도 못 산다. 어디 보자, 저 여자는 제법 예쁘네. 우리 산채로 데려가서 마누라로 삼아야겠다. 학성이는 이 말을 듣고 앞으로 나서며 외쳤습니다. 안 됩니다. 제 형수님께 손대지 마세요. 산적 두목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약골 서생이 뭐라고 하는 거야? 한 칼에 베어버릴까? 학성이는 무서웠지만 춘옥이를 지키기 위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산적들이 학성이를 심하게 때렸지만 끝까지 춘옥이를 보호하려고 했지요. 춘옥이는 학성이가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참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산적 두목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놓아주신다면 당신들을 따라가겠습니다. 산적들은 그제야 학성이를 놓아주었습니다. 학성이는 땅에 쓰러져서 춘옥이가 산적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을 하게 되면 반드시 군사를 이끌고 와서 형수님을 구해내겠다. 다행히 함께 피난을 떠난 사람들 중에 착한 이들이 있어서 다친 학성이를 근처 의원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의원도 마음씨가 좋아서 치료비를 받지 않고 학성이를 치료해 주었지요. 학성이는 의원에게 깊이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훗날 벼슬을 하게 되면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반 달 정도 걸려서 한양에 도착한 학성이는 과거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어릴 때 점쟁이의 예언대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고왕현의 현령으로 임명되어 곧바로 부임하라는 명령을 받았지요. 학성이는 먼저 춘옥이를 구하고 싶었지만 왕명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고왕현으로 가서 업무를 익힌 후에 시간을 내어 춘옥이를 구하기로 결심했지요. 고왕현에 도착해 보니 이전 현령이 남긴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학성이는 밤낮으로 일하며 현정을 바로잡았습니다. 반년이 지나서야 겨우 일이 정리되었지요. 이제 춘옥이를 구하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관아의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 억울한 일을 호소하러 온 것이었지요. 학성이는 할 수 없이 법정을 열어야 했습니다. 법정에 나타난 것은 한 늙은 부인이었습니다. 그 부인은 학성이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현령님, 제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제 며느리가 제 아들을 독살했습니다.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습니다. 학성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니요. 늙은 부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는 반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 온 가족입니다.
원래 친척을 찾아왔는데 그 친척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친척의 빈집에서 살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가족 3명이 평화롭게 살았는데 나중에 제 며느리가 부유한 집 도련님과 불륜을 저지르더니 결국 제 아들을 죽였습니다. 현령님, 제발 정의를 실현해 주세요. 학성이가 물었습니다. 증거와 증인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입니까? 제 아들과 함께 일하던 만욱이라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제 며느리가 제 아들에게 독을 먹여 죽였다는 것을 직접 봤다고 합니다. 학성이는 그 며느리와 만욱을 모두 법정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잠시 후 2사람이 법정에 끌려왔는데 학성이는 그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며느리는 다름 아닌 춘옥이었고 만욱은 예전에 자신과 함께 길을 떠났던 사람이었거든요. 만욱은 학성이를 보자 놀라서 큰 절을 올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학성이는 자세한 조사를 해본 결과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춘옥이는 처음부터 자신과 형을 속인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춘옥이는 피난민이 아니라 아름다운 외모를 이용해 부유한 남자들을 유혹하고 돈을 빼앗는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어느 날 술집에서 박점쟁이가 이 씨 집안의 둘째 아들이 장차 큰 벼슬을 할 것이라고 떠드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지요. 춘옥이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 집안으로 들어가서 현령 부인이 되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일부러 이대성의 집 근처에서 쓰러진 척을 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구해주려고 해도 거절하고 꼭 이대성이 구해주기를 기다렸던 것이지요. 이대성과 결혼한 후에는 그의 착한 성격을 이용해 완전히 조종했습니다. 학성이가 벼슬을 하게 되면 자신이 현령의 형수가 되어 떵떵거리며 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대성이 갑자기 죽은 바람에 계획이 틀어졌지요. 하지만 춘옥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성이가 벼슬을 하게 되면 그를 유혹해서 결혼할 생각이었거든요. 산적들에게 끌려간 것도 사실은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그 산적 무리의 우두머리는 손대호라는 자였는데 근처 마을 출신의 건달이었지요. 손대호의 어머니가 바로 현재 고발을 한 그 늙은 부인이었습니다. 춘옥이는 손대호와 억지로 결혼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현령 부인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부유한 집 도련님인 조세호를 만나게 되었지요. 조세호에게 접근하기 위해 춘옥이는 독을 구해다가 술에 타서 손대호에게 먹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만욱이 우연히 목격했던 것이지요. 만욱은 이 사실을 빌미로 춘옥이를 협박했지만 춘옥이가 거절하자 화가 나서 손대호의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알렸던 것입니다. 진실을 모두 알게 된 학성이는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구하려고 했던 형수가 실제로는 형과 자신을 속인 악독한 여자였다니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학성이는 법대로 춘옥이를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게 되었지요. 대신 백성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학성이는 가난한 백성들을 도와주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도와준 의원을 찾아가서 보답하는 것도 잊지 않았지요. 그렇게 학성이는 훌륭한 관리가 되어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 점쟁이의 예언은 맞아떨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학성이는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며 진정한 마음을 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지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옛 이모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가운데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림이 옵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재미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